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엄태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나라 환자 혈액관리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환자 혈액관리, Patient Blood Management에 대한 아주 간단한 소개, 그리고 유럽에서 최근에 나온 PBM을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는 그 전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해드리고, EU 가이드라인에 기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질병관리본부, 또 심평원, 복지부, 그리고 학회 차원에서 간단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혈액관리입니다. 환자의 임상 결과에 있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위험 인자인데요. 일단 출혈이 있으면 환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독립적인 인자고, 그 출혈로 인해서 이제 빈혈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빈혈이 또 중요한 부정적인 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빈혈 때 수혈을 하게 되면 수혈이 또 중요한 독립적인 위험 인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혈하게 되면은 이제 출혈이 또 더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돌 수가 있는데, 따라서 환자의 이 빈혈과 출혈 그리고 수혈을 잘 조정할 수 있다면 환자의 좋은 아웃컴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관리하는 것을 환자 혈액 관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기둥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기둥, 두 번째 기둥, 또 세 번째 기둥,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독립적인 위험 인자를 관리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환자 혈액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수혈률을 낮출 수가 있고, 사망률을 낮출 수가 있고, 그다음에 환자의 재원 기간, 또 재수술률, 재입원율, 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줄일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환자의 임상 결과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표 오른쪽에 보다시피 환자의 안전이 강조가 되고 있고, 환자의 의료 결과를 강조하고 있고, 또 그에 반면 의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은 또 제한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또 그 의료 결과를 파악하는 인디케이터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아웃컴을 강조하는 환자 혈액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환자 혈액 관리 PBM에 관한 정의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두 군데만 소개를 해드리면, IFPBM이라는 기관에서 정의하기를 환자 자신의 혈액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환자의 의료적, 내과적, 외과적으로 환자의 아웃컴을 최적화시키는 것, 이러한 그 방법이 근거에 기반한 다학제적인 진료라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팩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붐이라는 미국에 있는 학회도 유사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혈색소 농도를 잘 관리하고, 환자의 지혈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출혈량을 잘 최소화시킴으로 인해서 환자의 아웃컴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거에 기반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PBM의 정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에서 PBM이 활발하게 지금 도입되고 있는데요. 2017년도 3월에 그 PBM 도입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의료기관 평가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세 가지 구조, 과정, 결과,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조라는 것은 이 환자에게 어떠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구조적 시설이나 장비나 아니면 제도가 있는가가 이제 구조가 되겠고요. 과정이라는 것은 환자에게 어떤 것이 제공되는가. 결과라는 것은 그 결과로 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PBM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또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도입 방안이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표 가운데 있는 자료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관리하고 분석하고 그 분석된 자료에 근거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그 개선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안 방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권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국가적으로 PBM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라 라는 것이고요. 그런 위원회 밑에 여러 가지 그 PBM의 가이드라인을 여러 학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또 표준들을 개발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리고 국가적으로 PBM의 데이터를 모으고 벤치마킹하고 분석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인적 자원을 만들고 또 실제적인 구조적인 요건들을 제공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라. 그리고 국가적으로 또 국제적인 PBM의 연구하는 노력을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PBM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또 보험적인 수가에 대한 반영,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 그리고 이런 PBM과 관련된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라. 이런 이제 7가지를 국가 차원에서 PBM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또 아니면 진행될 것, 아니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면 첫 번째, 국가 차원의 PBM 커미티는 복지부 밑에 혈액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혈액관리위원회에서도 PBM을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BM 가이드라인과 스탠다드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용역과제를 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PBM에 대한 자료 수집, 벤치마킹, 그 다음에 분석하는 내용들은 향후 수혈관리실이 이제 법제화됩니다. 의료기관마다 수혈관리실을 구성하게 돼 있고 또 심평원에서는 이제 수혈 적정성 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자료들이 반드시 모아져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PBM에 대한 인적 자원을 구성하는 것은 혈액관리법의 그 개정 내용을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혈액관리법에서 수혈관리실을 만들고 또 거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담 인력이 이러한 인적 자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구를 권장하라는 것은 아직 제가 볼 때 굉장히 미비한데 향후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정성 평가와 맞물려서 아마 논의가 될 거로 기대를 하고 PBM 관련된 그 소통의 문제는 현재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가 있고 또 대한수혈학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PBM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오늘 이제 이런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들을 가지시고 대화의 장, 또 의견 소통, 정보 교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하나 보면 정책 연구로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환자 혈액 관리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국립암센터의 김영우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셨는데요. 이 연구 내용을 요점만 보면 PBM의 필요성에 대한
거는 모두 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좀 더 국가 차원에서 확산하기 위한 필요성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들이 일단 의료계 및 국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의료계 각 분야에 특화된 환자 혈액 관리 가이드라인이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의료기관에 환자 혈액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해야 되고, 또 의료 수가 및 의료기관 평가에 관련 항목들이 추가되는 내용, 그리고 환자 혈액 관리에 근거한 의료진들의 처방을 도울 수 있고 임상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산 체계를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시범 사업을 통해서 가이드라인과 전산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보완해서 장차 의료계가 점진적으로 순응하고 환자들의 임상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가적인 정책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교육이라든가 혈액관리 가이드라인, 또 전담 조직 이런 것들이 뭐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지금 혈액관리법을 통해서 이제 조만간 구현이 될 수도 있고, 또 전산 체계 개발이라든가 이제 시범 사업 같은 것들은 그 다음에 요 2차 질병관리본부의 용역 과제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환자 혈액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또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제 시범 사업을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지금 그 앞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이제 구현이 될 거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혈 적정성 평가가 심평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 수혈 적정성 평가는 2002년도에 심평원에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하고 2020년 올해 한 1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 그 수혈 적정성에 대한 그 인식이, 의료계에서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내용들을 반영해서 2019년도에 적정성 평가 지표의 개발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용역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평가 지표는 일단 적정성의 기준을, 적절하다는 거의 스탠다드를 이제 수혈 가이드라인을 놓고요. 수혈 가이드라인 2016 제4판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 내용을 이제 적정성의 기준으로 보고 거기서 지표를 53개를 발굴했고, 이 중에서 타당성이 높은 16개의 지표를 이 보고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선정된 평가 지표는 기관 수혈 지침서라든가 수혈 관련 교육 실시, 대량 수혈 프로토콜, 혈액제제, 혈액형 재확인율 등등, 수혈 전 빈혈 환자 빈도 및 원인 분석, 한 단위 수혈률, 수령 지표, 적정 수혈률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심평원에서 실제로 사용할 지표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위 수혈률 같은 경우를 보면, 한 단위 수혈률이 2002년도에도 수혈 적정성 평가에 사용되었던 지표입니다. 근데 지금 18년이 지난 지금의 한 단위 수혈률과는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한 단위 수혈률이 적합하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지표였는데 지금은 적절한 지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혈에 대한 내용도 의료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해 가면서 의미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 이미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2020년도부터 이제 수혈 적정성 평가가 진행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2019년도에 이제 예비 평가가 실행이 되었고요. 그 예비 평가를 근거로 해서 이제 2020년도 올해 본 평가가 진행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쯤에 주로 이제 슬관절 치환술, 가장 수혈이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정형외과의 슬관절 치환술을 중심으로 본 평가가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른 내용이고요. 여러 가지 슬관절 치환술에 대한 그 수혈 평가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사입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혈액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개정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도 12월 3일 날 개정이 되었고,
1년이 지난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6월이니까 한 6개월 또 채 안 되게 남았는데, 몇 가지 보면 이제 수혈관리실 설치가 의무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든 기관에 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 또 수혈관리실, 그리고 혈액 업무 전담 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한 그런 이제 조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럼 여기서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그 일정 규모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시행 규칙에 담겨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관보에 나온 거고요. 최근에 이제 코비드 19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이 코비드 19이 우리나라의 혈액 수혈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부에서 재난 문자가 발송이 돼서 혈액 부족이 이제 전 국민에게 문자로 발송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혈액 부족이 잠깐 해결이 된 적이 있는데, 그 혈액 부족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반적인 인구 구조의 변화, 젊은 층이 부족하고 노년층이 늘어나고, 아시다시피 젊은 층은 혈액을 공급하는 헌혈자층이고 노년층은 수혈을 받는 수요자층인데, 또 질병도 많고 공급자는 줄고 수요는 늘어나는 그런 이제 그것이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어려워지는데,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큰 트렌드의 변화고, 코비드 19이 되면서 헌혈자가 헌혈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서 혈액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긴급으로 각 의료기관에 이러한 이제 공문을 보냈는데, 비상 혈액 관리 체계를 마련해달라. 그리고 그 응급 혈액 관리 위원회를 구성을 해달라. 그런 이제 공문을 보냈는데, 응급 혈액 관리 위원회의 역할을 보면 혈액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수혈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필요하지 않은 내용, 우선순위를 둬서 필요하지 않은 내용은 필요하지 않은 환자는 이제 수혈을 자제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되겠죠. 그만큼 이 지금 현재 혈액의 수급이 좋지 않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수혈, 필요하지 않은 수혈을 줄이는 그런 노력들이 돼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환자 혈액 관리 정책을 요약을 해보면요, 다양한 정부기관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그 혈액관리위원회, 국회, 대한적십자사, 이렇게 여러 개의 기관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몇 가지 중요한 정책 연구를 발주해서 환자 혈액관리에 대한 그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라든가 수혈 적정성 평가의 지표에 관한 그 내용들이 이제 연구가 되었고, 심평원에서는 이제 수혈 적정성 평가가 본 평가를 올해 들어가고 추후 좀 확대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개별 의료기관마다 이제 수혈관리실이 설치가 되고 전담 인력이 있게 되면 아마 구체적인 이제 적정 수혈의 노력이 개별 기관마다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2월 4일 날 시행이 되고 현재 시행 규칙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간단히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혈액 관리는 이제 환자 중심의 다학제 진료입니다. 이것이 수술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내과 질환도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혈액을 공급하는 진단검사 약과도 관련이 되고, 모든 또 다른 약제 사용도 관련이 되고, 이제 그러한 다학제적인 이제 진료고요.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혈액을 사용하게 되면 환자 및 의료기관에 다 유익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현할 거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그런 단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 혈액 관리는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현재 중요한 의제로 되어 있고요. 혈액관리 기본계획이 5년마다 세우도록 그렇게 혈액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혈액관리 기본계획에도 환자 혈액관리는 중요한 어젠다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수급 부족, 현재 의료기관들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 수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관심이 많은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이제 수혈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더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수혈관리실이 설치가 돼야 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혈관리실에서 아마 열심히 이 적절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심평원에서 이제 수혈 적정성 평가를 하기 때문에 또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유인이 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 환자 혈액 관리에 대한 그 소통의 장, 또 정보 교환의 장, 의견 교환의 장이 될 수 있는 환자 혈액 관리학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